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또 이 채권에 대한 시각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시면은 단골 질문인데 먼저 테이퍼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11월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연준도 좀 더 빠른 긴축으로 방향성을 좀 선회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잭슨 홀 연설을 통해서 뭐 자기도 연내 테이퍼에 표를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연내 테이퍼는 사실상 이제 금융시장에 다 반영이 된 재료가 이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펀더멘털의 흐름을 보면 물가도 뭐 수준은 높지만 모멘텀 상으로는 약간 가라앉는 흐름이고,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델타 변이의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모멘텀 면에서는 좀 약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비슷한 현상인데 네. 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서두르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도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작용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물가와 성장률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제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도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이 집값에 대한 불만들이 커지고 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이 과도한 유동성을 좀 감아들여야 서민들이 좀 쉽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연준에 대한 그런 압박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최근에 뉴스들이 좀 있었고, 이에 따라서 가장 큰 테이퍼링을 좀 서두르는 배경은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물가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 따라서 이에 따른 좀 더 조기에 긴축을 해야 되는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파월 의장도 연내 테이퍼에 좀 더 자신도 이제 손을 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 이번에 잭슨 홀 연설을 잘 들어보시면은 거의 절반 이상의 분량을 이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계속 어필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외부에서 하도 이제 물가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연준이 이 물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을 좀 더 안심시키는, 더 크게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방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 주택 가격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달 미국 주택 가격의 평균 값이 한 4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네. 모기지 시절에 거의 넘는 수준으로 주택 엄청난 가격이 속도로 올랐죠. 예, 네. 올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크게 이 통화 정책을 갖다가 양적 완화를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많이 다뤘습니다. 한 가지는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팔면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 되고 채권을 사게 되면 돈을 푸는 게 되니까 그렇죠. 지금 부실한 기업들이 있는 이런 기업들의 채권을 사가지고 오면 그 기업들에게 돈을 주는 셈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풀리는 거를 매월 1,200억 달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한 120조 정도.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줄여 나가는 네.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네. 근데 금리는 지금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인플레이션 핑계 대면서 네. 이 동시에 해버리면은 말 그대로 긴축 발작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하나는 치고 하나는 잠시 보류. 네. 자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예. 우리나라 하느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0.75%로 이제 금리를 만들어 놨어요. 네. 한두 차례 더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1%로 치고 네. 미국은 지금 0.25에서 0.5%라고 보면 네. 금리 차이, 우리 예. 전문가들이 말하는 금리 스프레드, 예. 이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네. 이걸 그냥 자시하고 있겠는가, 미국 기업들이. 그럼 예. 한국 주식 팔고 예. 미국으로 돈 가져가자. 네. 언론에서 말하는 예.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이제 보통 금리 차를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자본 이탈에 대한 걱정들, 네. 그리고 이제 한미 금리 차에 대한 굉장히 이제 걱정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많다 보니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 차가 이제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상하게도 한국이 장기 금리가 높을수록 원화가 약해지는 흐름들이 과거에 상당히 오래 기간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교과서랑은 다르잖아요. 교과서에는 금리가 높으면 오히려 통화가 세진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한국은 오히려 교과서는 정반대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를 조달해서 높은 나라의 통화를 투자를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현상인데, 과연 어떤 외국인이 한국의 금리가 낮다고 해서 한국의 금리를
조달을 할 거고 한국의 금리로 정반대로 한국의 금리가 높다고 해서 어떤 신흥국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할 것이며 한국의 채권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금리 차 요소로 이제 환율을 설명하기에는 혹은 어떤 금리 차 요소로 자본의 이탈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고요. 특히 신흥국들은 선진국 간에는 그런 게 좀 맞는 편인데 신흥국 간에는 이렇게 잘 안 맞는 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떤 금리 차 면에서 뭐 원화가 더 세진다던가 혹은 반대로 뭐 달러가 약해진다던가 그렇게 이제 바로 보시면은 조금 이제 곤란한 면이 있고 저는 이제 환율도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환율 면에서는 과거에 굉장히 교과서와는 반대로 갔던 경우가 있어서 되게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고객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라. 그냥 수출 늘면 원화 세지고 뭐 수출 감소하면 원화가 약해진다. 또 미국이 긴축하면 최근에 10년 동안은요 거의 예외 없이 달러가 세졌습니다. 뭐 선반영 뭐 이런 거는 거의 그냥 차지하고라도 미국이 돈 풀면 바로 달러가 약해졌고요. 거둬들이면 달러가 세지는 흐름이 10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에도 좀 이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걱정스러운 얘기일 거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의 모델과는 딱 맞죠. 왜냐하면은 가령 반도체가 가령 피크아웃 한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의 성장률이 피크아웃 할 것이고, 그러니까 수준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제 나왔던 수출 데이터도 되게 좋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 모멘텀을 보는데 작년 대비해서 모멘텀을 보시면은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서서히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작년 9월에 수출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올해 9월이면 YOY로 수출 성장률이 물론 나쁘지 않아요. 수출의 레벨이 낮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수출이 잘 될 건데 우리는 이제 모멘텀을 봅니다. 이 가격에서는 모멘텀이 훨씬 중요한데 이 모멘텀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연준이 긴축한다고 하니까 제가 외국인이라면 아니 뭐 그동안 뭐 공산품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이제 서비스로 좀 옮겨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 뭐 사이클이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약간 좀 이제 보수적으로 연준도 뭐 긴축을 한다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좀 보수적인 의견입니다. 예. 지금 우리 문홍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상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예. 교과서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자막에 나온 한미 금리차 스프레드 결과 자본 이탈 우려 이거는 방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과연 우리나라 통화가 기축 통화가 아닌데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게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로 이어질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라고 말한 기준금리는 30년 국채금리를 말함이고 우리가 말하는 기준금리는 3년 만기 국채금리를 말하는 거고 기간 차이도 상당히 존재를 하죠. 그런 뭐 디테일한 내용을 제껴놓고 자 시장에서 딱 바라보기에는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높인다. 경기가 나쁘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빌려가라. 그래서 금리 낮추겠다. 그럼요. 그게 간단한 논리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쉽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적인 내용과 다른 응용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들 혼돈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를 이제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보통 단기금리, 하루짜리 금리고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올리는 금리도 이제 하루짜리 혹은 7일짜리 아주 단기적인 이제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좀 어려운 금리가 이제 장기금리 쪽이고 이제 한국도 사실은 이제 10년물이 굉장히 어떤 지표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10년을 많이 보시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채 10년 금리는 계속 떨어졌고요. 긴축한다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장기물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은행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채권 시장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채권 시장은 절대 경기가 좋다고 혹은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말씀이 죄송한데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와 민간이 체감하는 경제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의 이제 이유가 물가나 성장률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자산 불평등에 대한 이제 불만이 누적돼서 생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단기금리는 당연히 올릴 거고요. 그러면 단기금리들은 영향을 받겠죠. 인상으로. 하지만
우리 이제 채권 시장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좀 긴 채권 금리들은 뭐 10년짜리 뭐 이런 쪽 금리들은 오히려 오르지 않고 정반대로 떨어지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약간 소수 의견으로 뭐 작년부터 계속 장기 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펀더멘털이 그렇게 뭐 그닥인데 거기다가 집값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제가 뭐 사실 사람 어떤 환자의 수술을 하는데 메스를 가지고 해야지 뭐 시칼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간 금리 정책은 좀 시칼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정책은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우리나라에 영향을 다 미칠 텐데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저는 그거는 그래도 좀 경제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통 이제 장기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이 있겠구나. 네. 그래서 돈을 좀 줄여야 되겠다. 네. 그럴 경우에 장기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렇죠. 예. 단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라서 네.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손쓸 새가 없는데 사실상 지금 언론이나 많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기에는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막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네. 하고 은행들도 에대금리차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적금 뭐 금리를 갖다가 올려주겠다. 지금 뭐 6% 상품도 나오고 있고 뭐 네. 10%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그렇죠. 극히 단기적인 어떤 금리, 변동 금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채권 금리는 이런 단기 금리보다는 네. 장기 금리의 정책적인 의미, 아까 말한 네.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금리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특히 이제 장기 금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뭐 기술주 투자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기술주로 보면은 특이하게도 금리가 장기 금리가 떨어질 때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그 미래 현금 흐름이 뭐 당장 내년 내후년보다는 뭐 앞으로 뭐 10년 후 혹은 뭐 20년 후에 더 많은 돈을 벌 거를 그렇죠. 기대를 하고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듀레이션이 길다고 표현을 이제 하는데 네. 주식도 이제 듀레이션이 긴 주식이라고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은 듀레이션이 긴 주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아주 먼 뭐 20, 30년 후에 현금 흐름을 현재로 땡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금 흐름을 땡길 때 바로 이제 할인율이 분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분모의 할인율이 들어갈 때 그 금리를 뭘로 쓸 거냐? 그때 반드시 미국채 금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채 장기물 금리로 얘를 할인해서 땡겨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갑자기 땡겼을 때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금리가 오히려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정반대로 분모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들 생기죠. 혼돈하세요.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채권을 막 사고 싶다 그러면 모든 상품이 그렇잖아요. 수요가 증가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율은 채권 가격하고 반대예요. 반대죠. 왜냐 그러면 채권을 산다는 말은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 이게 네.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 안전자산으로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관점에서 네. 보기 때문에 네. 채권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 즉 이자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면 네. 방금 기술주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장기 금리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좀 전망을 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술주를 계속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또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굉장히 그 과거의 트렌드나 어떤 패러다임이랑은 바뀐 것 같아요. 가령 뭐 과거에는 경기가 좋으면 금리 오르고 네, 주가 오르고 네, 혹은 반대로 이제 경기가 나쁘면 금리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흐름이었는데 요즘 미국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경기가 좋으면은 가치주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또 기술주가 오르고 뭐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그러니까 약간 답을 정해놓은 보통 이제 우리가 답정너라고 하듯이 네. 이미 뭐 주가 상승으로 답은 정해놨다. 그냥 이때 논리가 필요한 것일 뿐이지 이미 시중에 돈은 이제 워낙에 많고 그 돈이 갈 때 자체는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뭐 상대적으로 저희는 이제 아까 수출 환경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흥국이나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영향들이 좀 있고 미국이 그 달러를 흡수하게 되면 신흥국들은 그 특히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달러 빚이 많습니다. 달러 빚이 많은데 달러가 강해지면 마치 금리가 오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면에서 저는 달러가 좀 세질 거라고 작년부터 계속 봤던 네. 좀 소수 의견 반대 그런 환경이라서 약간 올해 신흥국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는
좀 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연준이 돈을 많이 풀면은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아도 합리화가 되는 경향들이 좀 있고 반대로 이제 돈을 좀 걷어들이는 상황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돈을 걷어들일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돈을 걷어들인다고 하니까 혹은 푸는 속도를 좀 줄인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라고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너무 이제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2006년도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엘 호데리라는 거 잘 아시죠? 채권에 상당히 귀재인데 그렇죠. 그때 서프라임 나기 2년 전부터 채권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이지만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온다 그러면 채권을 매입해야 될지 주식을 매입해야 될지 지금 시기가 주식과 채권을 이렇게 교차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이 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진짜? 이게 사실 그 경제학자들이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채권과 주식 간의 이 상관성이 깨졌다.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주제입니다. 리스크죠. 굉장히 큰 리스크 관리가 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연금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양자의 상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관성이 사실은 깨진 지가 또 꽤 됐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게 깨지다 보니까 자산 배분이나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많아지는 건데 이제 그 저희가 최근에 봤던 뭐 제가 봤던 이 논문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이 되게 낮은 시기에는 그 주식과 채권의 상관성이 많이 깨진다는 과거의 어떤 연구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때가 대표적으로 뭐 70년대나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 이때였는데 그때는 주식이랑 채권이 정확히 반대로 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기에서는 뭐 특히 최근 한 1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바닥에서 깔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 거의 뭐 주식이고 채권이고 뭐 같이 오르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더라.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요즘 굉장히 큰 화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채권 중에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는데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말 그대로 정부니까 뭐 부도가 나지 않겠죠. 그렇죠.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기업이 가지고 기업이죠. 있는 부실 채권이란 말입니다. 이 부실 채권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좀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실 채권을 양상하고 부실 채권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경제가 급락하게 되면 많은 주택담보부증권, CDO라든지 MBA 같은 증권 채권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주식시장과 투자를 할 때 비중을 많이 굳이 우리가 6대3, 5대5 이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몇 대 몇? 이거에 대해서는 그 비중은 굉장히 그 논란거리고요. 저는 이제 그 비중을 액티브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예전에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께서 얘기한 게 이제 올웨더라는 게 어떤 기후에서도 난 돈 번다. 실제로 그 펀드가 이제 돈을 그렇게 이제 벌어왔었는데 올웨더에 따르면 한 절반 정도가 채권이었고요. 한 25%가 또 주식이었고 또 25%가 이제 뭐 금 같은 원자재였었고요. 그 전에 이미 전통적으로 주식은 대략 한 60%, 채권을 한 40% 정도 갖고 있으면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이제 돈을 번다는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60대 40 포트폴리오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없으실 건데 좀 변동성이 걱정되실 때는 채권을 특히 긴 채권을 일정 부분 담아두실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채권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시각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